사회적 돌봄 체계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영유아, 유보 통합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 체계는 비교적 양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사회적 돌봄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 돌봄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돌봄의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와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네. 예, 그러면은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가능하면 부모가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이 이제 많아져야 되겠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가족 친화 경영, 가족 친화, 노동 문화, 직장 문화, 요게 돼야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갈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만나 자녀들의 걱정은 줄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신 후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그리고 다양한 지역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집으로 돌아온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의 웃음꽃이 다시 활짝 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공정유의 세계 제2부입니다. 제5장 모두를 위한 돌봄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돌봄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각적 접근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돌봄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번아웃이라고 느끼는 경우를 예를 들며 현 한국 사회에서 번아웃은 오로지 멘탈이 약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복합적 증상이며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즉, 번아웃이 온다고 하여도 직장의 업무, 상사의 갑질, 회사의 부당한 지시,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경제적 보상들에 대한 불만족 등 그 요인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번아웃은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직장으로부터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이를 불공정으로 인식하게 되며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작가는 정의론을 얘기하며 갑자기 돌봄 이론을 꺼내드는 것에 대하여 독자들은 조금 당황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얘기를 하죠. 많은 이들은 정의와 돌봄은 아무 상관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바로 돌봄 이론이 정의론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탄생한 철학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전혀 연관 지을 수도 없는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작가의 설명에 그 맥락이 이해가 되더군요.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작가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논할 때 반드시 돌봄 이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삶은 옳고 그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타인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하거나 다른 이와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디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의 역할은 더 큰 의미로 대중에게 다가왔으며 공정과 정의만이 지배하는 사회의 한계를 보았다는 것이죠. 돌봄 역시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존과
지속을 위한 필수적 핵심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여성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며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정의보다 열등한 개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사회 공동체에 서로에 대한 돌봄이 없다면 사회나 국가는 존속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돌봄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돌보자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경쟁과 혐오가 판치는 한국 사회의 현 모습에 대한 대안 개념으로 작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의 개인화, 원자화된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들이 영향을 인지하는 태도,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나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고려하는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는 최근 들어 보편적 돌봄이라 불리우며 내가 모르는 타인들까지 돌봄의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향한 마음으로 돌봄을 실천하자는 것이죠. 자립이 아니라 연립, 독존이 아니라 공존을 논하는 사회 방식은 사회의 체계가 근대적 자본주의적 모델이 자리 잡기 이전의 공동체의 기본이 되어 왔습니다. 작가는 돌봄을 통하여 지금의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적 자기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돌봄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과 공동체를 향한 돌봄의 관계는 마치 쌍둥이와 같기에 해석과 시각의 차이에 있어 급진적 자기 돌봄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자신만의 명확한 범주를 제시합니다. 급진적 자기 돌봄은 신조어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페미니즘의 한 학파이며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기 흑인 여성들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윤리적,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등진 베니스 하사의 마음을 헤아려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돌봄은 선행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급진적 돌봄이란 나의 회복이 곧 소수의 회복이 아니라 이를 확장시켜 전 사회적 돌봄, 즉 타자 돌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은 경쟁과 혐오 정치에 의하여 과소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큰 사회적 위기, 재해, 구조적 폭력, 사회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보다 타인을 위하여 다양한 급진적 자기 돌봄의 형식과 양식을 만들어 실천해야 함을 얘기하죠. 즉 우리에게 나 자신과 나의 공동체를 함께 돌보는 현명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급진적 자기 돌봄의 목표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 그래서 이 사회의 폭력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돌봄의 최종 과제라고 작가는 역설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차별, 존재 가치의 부정,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사라진 사회,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오롯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은 바로 돌봄을 통한 사회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글을 읽고 일부에서 서로가 경쟁하고 사회적 불공정에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한탄을 느꼈으나 꼭 쿠데타나 무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이 과격한 혁명이 아니더라도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는 않겠으나 나 자신부터 돌봄이라는 작가가 제안한 방법으로도 살기 좋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루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군부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도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행정부를 장악한 검찰로부터 총선을 통하여 국회까지 점령하려는 검사들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차지할 때입니다.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법에 근거한 매정한 정책에 익숙한 검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돌봄의 그 순수한 의미와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의 사회적 안정과 행복해야 할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